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 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데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역시 논문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을 둘러싼 수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취임 다음 날이죠. 어제 동생 전처의 부산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관련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게 초반에 이 전처 관련 의혹들이 몇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장, 결혼, 그렇죠? 부동산 매매, 위장 이혼, 예.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는지 그 부분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제 범죄 사실로 정리되는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차명으로 이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서 거래를 했고 이것이 사실은 이 자금 출처가 지금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빌려주거나 어떤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차명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조금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제 웅동학원 관련된 소송에서 양소금 소송에서 웅동학원 쪽에서 어떠한 이제 응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웅동학원 쪽에서 이것을 혹시라도 이제 이 조모 씨와 공모해가지고 어떠한 의사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은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 업무상 배임죄 또 공동 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의혹이 있다 보니까 이제 2009년도에 이혼이 실제로 이혼이 아니고 위장 이혼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만약에 이 위장 이혼 당시에 어떤 채무적인 문제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다면은 강제집행 은닉죄가 추가로 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가족 관련된 의혹 이외에도 사실 사모펀드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은 또 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열립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어떤 게 제일 쟁점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최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웰스 ENT라고 하는 회사의 최 씨 같은 경우는 회사 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그건 나머지 문제, 이건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관련된 문제는 아직 수사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아마 되는 구속영장 청구는 아마 이 부분 갖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 수사관 돈 흐름에 대해서 검찰에 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랭크 PE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LCNT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 투자하고 나서 대부분의 돈을 다 빼갔어요. 또 이 상황에서 돈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 나온 돈이 어디에 또 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개인 비리 차원에서 접근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면 아마 더 깊이 이제 지금 그 의혹이 나오고 있는 조국 펀드와 관련돼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볼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인 개입이 됐냐 안 됐냐 이 문제보다는 개인 의혹 또는 개인 비리 쪽에 좀 더 수정을 맞춰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뭐 녹취록이 나와서 그 부분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녹취록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운용사 코링크 B 대표, 이모 대표,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최 대표까지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수사가 좀 향방이 갈라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세 가지 혐의점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등록 신고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출자한 출자자들의 출자 약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출자 약정을 허위로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일단 범죄 사실이 첫 번째로 구성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모 씨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떤 증거인멸 혐의를 교사했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지금 혐의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최모 씨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 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사실은 개인의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들과 논란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이 과연 출자 약정이 처음부터 이제 실제 출자 약정과 그다음에 금액이 다른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나, 이것이 양자 간에 합의가 된 것이었나 혹은 아니었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10억만 출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0억을 만약에 약정을
요청을 한 것이다라면은 예.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때 70억을 이미 누가 출자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혐의 이야기로 해서 출자자들을 모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후에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출자 약정을 해놓고 출자를 그만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따른 페널티가 부여가 됩니다. 이제 그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 보통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기존의 출자금이 펀드에 그대로 귀속이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한테 배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출자자들이 또 조국 장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의혹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이제 그 범죄 사실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모르겠지만 중요도로 치자면은 사실은 횡령 범죄가 더 크긴 합니다. 형이요.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지 법원의 판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정도에 따라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지, 혹은 뭐 도주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세 가지가 다 성립이 되어야 하고요. 범죄 사실이 상당한 소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다 모두 인정이 되어야지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아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최근에 이제 보도로 관련돼서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교사들이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희 말씀하신 그 녹취록 부분이요. 네. 그 부분이 증거력을 가질 수 있지. 이번 재판 과정에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 제출을 했는데 이미 뭐 검찰은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전 조카하고 최 대표하고 그 통화한 내용인데 네. 그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네.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 결정적인 수목근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저도 이제 그 내용 보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만으로 이제 혐의 사실이 바로 입증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사실의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사람들의 증언과 내용에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예. 이런 관여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증거로서는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최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혹은 뭐 불리한 정황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정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통화 내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도 보여져요. 이 오촌 조카라는 사람이 예. 개인의 비리 혐의를 좀 덮기 위해서 조국 법무장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쪽 면에서 보면 A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를 그 당시에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 오촌 조카가 본인의 비리 혐의, 왜냐하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준 거 그거 확인서 달라는 거거든요. 그 돈이 흘러간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못 써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조국 그 당시 후보자 이름을 자꾸 거론을 해요. 그 말은 결국 본인이 문제가 되는 거야. 본인이 문제가 되면 조국 후보자도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투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오촌 조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비리 혐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비리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그 최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오촌 조카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람 조사해서 정말 개인 비리 차원인 건지 아니면 예. 정말 조국 펀드,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한 건 맞지만 본인은 투자한 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를 준 적도 없고 그 부분이 이제 서로 그 조국 법무장관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촌 조카가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보고 수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소환 시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지금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 딸 입시 의혹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부분에 대한 혐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소환 시기를 좀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혹시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부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통상적인 범죄라면은 예. 사실 추석 연휴 중에는 소환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워낙 이런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에는 휴일 연휴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피의자 소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좀 많이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소환 시기를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례 없이 이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추석
중에 소환을 하게 된다면은 혹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한다면서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와 메시지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석 연휴 중에 소환은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최 교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정 교수가 조국 장관 취임 당일날 SNS 하나를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PC 반출이랄지, 그렇죠? 직인 파일 있었던 부분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뭐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 보니까 방어권 보장이 안 됐다 그런 측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어권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아니죠.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소를 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명도 들어보고 뭐 반대해서 의혹이 있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걸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그 부분은 조금 이례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해명,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그 기소된 것만 가지고도 정치권에서는 조국 장관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소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가 그게 범죄 행위가 소명됐거나 아니면 뭐 이게 범죄 행위가 완전히 결론 난 게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아직은 조사 단계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정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정치적 상황까지 함께 고려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방어권 차원뿐만 아니라 본인과 이제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국 부인이 지금 WFM이라는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그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는 아닙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 사모펀드 관련된 논란 중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과 층위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가장 폭발력 있고 문제가 되는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중요한 부분이 이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네. 회사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제공을 했거나 혹은 정권 차원에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정보가 넘어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와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고문료를 받은 부분들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백지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이제 공직 후보자나 직무상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해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모펀드라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을 했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사실상 특정한 회사와 연관을 맺게 되고 그 회사로부터 특정한 이익을 수수하는 부분들이라면은 예. 중요한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청문회장에서도 그랬고 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했던 부분이라 나는 몰랐다라는 게 조 장관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뭐 아내가 자문료를 받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아직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게 조국 장관에게도 좀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건 어떻습니까?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모펀드에 출자를 하고 모든 관여들을 조국 장관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백지신탁 거부죄 그리고 백지신탁 관여죄라고 해가지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백지신탁이 된 기간, 주식 취득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 주식을 취득하고 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 사모펀드를 이 백지신탁 거부에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법의 취지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의 수사의 방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국 장관을 둘러싼 뭐 지명 이후부터 불러줬던 의혹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법적인 측면을 좀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번 동양대 총장에 전화를 했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한 차례 했느니 두 차례 했느니 뭐 청문회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한국당의 주장대로 묵시적 협박이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다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저는 지금 현재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녹취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죄로 이걸 처벌한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것 자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뭐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이 전화를 했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뭐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과연 녹취록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왜냐하면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달라요. 조국 후보자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고 최성해 총장은 지금 뭐 그게 아니라 강요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람 의견이 다른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서 강요죄를 적용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쟁점화시켜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녹취록이 나와서 명확하게 강요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확인하게 전화해서 확인해 본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강요죄를 한다고 하면 그럼 전화를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법적인 처벌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 아들 관련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뭐 지금 수사를 받고 뭐 귀가를 한 상태죠. 네. 일단 음주운전은 그 자리에서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 음주운전을 한 후에 뭐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도 있었고 네. 합의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좀 그렇죠. 주된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음주운전 자체로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이 되고요.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상,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범인도피 교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합니다. 자기가 도망가는 거는 범인도피죄는 안 되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소위 너가 잘못한 것처럼 너가 범죄인 것처럼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 범인도피 교사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범인도피 교사죄에 스스로 이제 범인으로서 밝힌 사람이 예. 혹시 의원실에 관여가 있었는지 부분과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합의를 종용을 하면서 권유와 종용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어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죠. 그 대신 네. 뭐 운전해주겠다 나선 제3의 인물은 평소 아는 형 정도였다 맞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뭐 3,5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합의를 하더라도 네. 다른 뭐 음주운전이야 이건 뭐 이렇게 뭐 나중 양형 과정에서 네.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혐의가 면해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바로 무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중요하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통상 이제 이런 형태의 사고가 이렇게 빠르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혹시라도 합의 과정에서 좀 압력이나 협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일 저자 논란입니다. 뭐 제일 저자 논란은 사실 조국 장관 예. 후보자 시절에도 딸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그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고등학생 시절에 해외에 있는 과학 학술 대회에서 뭐 이름이 등재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제일 저자라고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또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예.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뭐 실험실만 부탁을 했던 수준이었다. 다르다. 물타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의혹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학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학술대회 발표를 하러 가면 세션이 몇 개가 나눠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발표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프리젠테이션하고 질문도 받고 하는 발표 세션이 있고요. 포스터라는 세션이 있어요. 예. 두 개의 무게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 실적으로도 다 올라가요. 포스터 세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뭐 한 장짜리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정의해놓은 어떤 그런 그렇죠. 에세이 정도 수준. 그렇죠. 전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세션이 따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게시를 해놓고 발표자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발표에 학술대에 참여한 분들이 와서 그 내용을 보고 궁금하면 질문하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그냥 그걸 포스터 붙여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포스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학술지에 게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좀 비슷하냐면 조국 그 법무부 장관 딸이 공주대에서 연구해가지고 일저자로 올라가가지고 일본 가서 발표했다는 게 논란이 됐잖아요. 초록 가지고 예. 발표했다고 그때 했는데 그것도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것과 이것과 별 다르지 않아요.
보통 발표는 완성된 논문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구된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요약해서 발표하거든요. 이게 초록으로 발표하든 포스터로 발표하든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포스터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제1저자로 올라간 것들이 이게 단순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혜다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화가 나는 겁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해도 인턴할 기회마저도 못 가져요. 그런데 지금 물론 뭐 그 동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턴을 해주신 분이. 그 인턴의 기회를 가졌던 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보다는 특혜를 가졌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저자 만드는 문제도 실험실에 가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험실 가서 일만 했는데 일저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럼 자격을 갖고 있냐도 이건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딸에게 검증의 잣대를 드려야 됐던 것처럼 다른 분들한테 동일하게 드려야 봐야죠. 그래야 본인들의 한 말의 신빙성이 더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을 사용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주시신 것 같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